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 차 부천에 살고 있는 53 여자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계속 연락을 했죠.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회사 잘렸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26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 회사만 다녔거든요. 이직도 한 번 없었고 다른 일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는 직장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잃은 거예요. 전 놀랐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AI 때문에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 많다잖아. 당분간 실업급여도 나올 테고 당신 경력도 있는데 다시 취업하면 돼. 남편은 대답 없이 컵라면에 캔맥주를 하나 더 땄어요. 그날 밤 저는 걱정 때문이었는지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재취업은 얼마나 걸릴지, 머릿속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전 오래전부터 한 가지 바람이 있었거든요. 시댁과 조금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지만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통제형 부모님이셨어요.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무슨 차를 사야 하는지, 심지어 차 색깔까지 정해주셨어요. 남편은 그런 부모님 말씀을 거의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었고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잃은 순간에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채용 공고를 찾아봤어요. 가계부를 다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이력서를 쓰지 않았어요. 아예 구직 사이트도 보지 않더라고요. 이참에 좀 쉬었다 가려나? 그러던 어느 저녁 시간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나 결정했어. 뭘? 나 회사 안 다닐래.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남 밑에서 일 안 하려고. 그럼 뭘 한다고? 고깃집 할 거야.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나 생각 많이 했어. 당신 왕십리에 살고 있는 영식이 형 알지? 고깃집 하는 형. 왜 가게 분점 냈을 때 나랑 화분 들고 같이 갔었잖아. 그제야 누군지 알았어요. 외국인들한테 입소문 타면서 맛집으로 등극한 고깃집 사장님이자 남편의 고향 선배였습니다.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 형 요즘 진짜 잘 나가. 주말 예약도 꽉 찬데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알면 놀랄걸? 줄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형한테 노하우 좀 배우면 돼. 나도 할 수 있다니까. 그 형이 이번에 온라인으로도 고기를 판매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또 AI 하면 또 끝나잖아. 회사에서 하도 닥달해서 그런 거라면 지겨웠는데 내가 형한테 홈페이지 만드는 거나 유튜브 연동까지 도움 좀 주면 형은 가게에 대해서 노하우를 또 나한테 좀 주고 이런 게 서로 윈윈 아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그 흔한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님을 상대해 본 적도 없었고, 장사는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성공한 고깃집 사장이 된 것 마냥 허세가 잔뜩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고깃집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 뭐 원가 계산 이런 건 해봤어? 상권은? 초기 비용은 또 어떡할 거야? 이 사람 진짜 초치는 데는 뭐 있어? 그런 거 다 차차 배우면 돼. 형도 처음부터 알았겠어? 다 배우면서 하는 거지. 어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자라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남편이 오늘따라 한심해 보였습니다. 남들 다 아는데 내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 혹시 알아? 이걸로 또 제2의 인생은 맛집 사장으로 건물 올리고 떼부자 될지. 당신도 준비해놔. 건물주 사모님. 남편이 고깃집을 하겠다고 선언한 날 이후 우리 집 대화의 대부분은 창업 이야기가 되었어요. 문제는 그 대화가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라 거의 뜬구름 잡는 희망사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는 형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그 형 이번에 벤츠로 바꿨대. 아들이 국제학교 다닌다더라. 그거 1년에 몇 천만 원 하는 것 아니야? 이번 여름에도 어디 유럽인가?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간다더라. 아니, 그렇게 바쁜 가게인데 해외여행 갈 시간이 있대? 그러니까 사장인 거야. 형이 다 이거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지. 형이 없어도 알아서 굴러갈 수 있게. 그게 진짜 사장이야. 매일매일 듣다 보니 저도 그 형의 인생을 외울 지경이지 뭐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숱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도 남편 입에서 형의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형의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기 전에 초창기 시절 가끔 고향 선후배라는 이유로 몇 번 식사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도 언니 동생 하면서 좀 친해졌죠. 지금도 가끔 톡을 하고 SNS 상에서 안부도 묻고 그래요. 그때 가게 오픈하고 언니가 이러다 길거리 나앉을 것 같다면서 매일 하소연하기도 했었어요. 몇 달간 적자도 계속됐고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없어서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현재 가장 최상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신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봐. 뭔데? 창업 유튜브. 화면에는 성공한 자영업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 매출 1억. 고깃집으로 인생 역전. 퇴사 후 성공 신화.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남편은 영상을 끄더니 말했습니다. 에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뭐가? 고깃집. 당신은 그게 영상 몇 개 보고 알 수 있는 일이야? 왜 저 사람들도 다 처음엔 초보였잖아. 나도 하면 되지 뭐.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속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대학교 가면서부터 용돈을 끊으셔서 취직하기 전까지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끊이지 않고 했었거든요. 식당 중에서도 일당이 높았던 횟집이나 고깃집, 남대문 시장, 안 해본 곳이 없었습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음식 관련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손님 한 명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방은 생각보다 훨씬 전쟁터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저렇게 나불대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당신 고깃집 하면
하루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알아? 한 8시간 하면 되나? 아우, 당신 사장님들은 왜 새벽에 시장 가는 줄 알아? 아, 규모 큰 데나 그렇지.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시키잖아. 남편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서 성공한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현실적인 조언은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평생 서비스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후에 어학연수 다녀와서 바로 회사 입사했거든요. 그게 끝이었어요. 뭐 편의점 알바나 주유소 알바, 식당 알바, 그 흔한 경험조차 없었어요. 결혼 9년 동안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냄비를 그대로 싱크대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커피를 마셔도 컵은 식탁 위 그대로, 양말도 벗은 자리 그대로. 설거지를 한 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손님을 상대하는 사장이 되겠다고 하니 그것도 먹는 장사를요. 그런데도 남편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상가 건물까지 보러 다녔어요. 여기 어때? 가게 자리.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유동인구도 많지 않았고 저녁 시간인데도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난 표정이었죠. 임대료가 싸잖아.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입소문 나면 돼. 진짜 맛집은 어디 구석탱이에 있어도 다 찾아내더라. 그런 데는 또 간판도 없잖아. 맛집은 딱 간판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온다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입소문은 결과지 전략이 아닌데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걸까? 하지만 이 말을 한다 한들 지금 남편 귀에는 들릴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현실을 외면한 채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창업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강력한 지원군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남편과 똑 닮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또 창업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고깃집 해보려고. 그래? 그거 괜찮은데? 역시 허세 있고 거칠을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고깃집 사장을 한다니 있어 보이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백반장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몇십 년 전 오래된 얘기였어요. 그것도 작은 시장 골목에서 잠깐 운영하던 수준이었고 얼마 못 가 폐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경험을 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장사는 해본 사람이 알아. 엄마도 예전에 장사해봤잖아. 알지? 맞아. 엄마도 예전에 장사해봤지? 남편이 맞장구를 치자 시어머니는 더욱 신이 나셨습니다. 그럼 그때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데 엄마 손맛 어디 안 간다. 저는 가만히 밥만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애미야, 너도 내 음식 맛있는 건 인정하지?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음식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뛰어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음식이라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 우거지 된장국은 내가 인정한다. 그치? 엄마 우거지 된장국은 동네 사람들도 다 맛있다고 했어. 제일 잘 나간 메뉴였잖니. 고깃집 하면 우거지 된장국도 같이 내. 그거 안 하면 사람들 줄 선다. 너 가게 하면 엄마가 우거지 된장국도 해주고 도와줄게. 대신 특급 비법이라 너도 엄마 월급은 줘야 된다. 네 아버지도 필요하면 숯불이나 홀서빙 해도 되고. 둘 다 지금 하는 일도 없는데 같이 장사하고 돈 벌면 좀 좋니? 남편은 마치 대박 아이템을 발견한 사람처럼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참에 아들도 매일 보고
돈도 벌 생각에 신나 보였습니다. 맞네. 엄마 우거지 된장국이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네. 점심에 밥 장사하기도 좋고. 요즘 시골 우거지 된장국 나오는 집 별로 없잖아. 이야, 우리 엄마 아이디어 좋은데? 엄마 그럼 상무해. 최상무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맛있는 것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식탁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맛있으면 손님이 오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니? 남편도 바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 엄마, 이 사람 계속 나 장사 못하게 하려고 옆에서 이런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기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봐, 엄마도 괜찮다잖아. 엄마는 당신 엄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당신 엄마니까 당신 편 들어주는 거지. 아니거든. 우리 엄마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사람 보는 눈이 있기는 그런 사람이 사기를 2번이나 당하니.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경희야, 상가 하나 괜찮은 데 나왔더라. 상가요? 월세도 괜찮고 자리도 좋더라고. 어머니는 벌써 상가를 알아보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 앞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아유 딱이더라니까. 이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상가 알아봤어? 엄마가 몇 군데 알아봤다고 하시네. 언제? 얼마 전에.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뭐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팀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죠. 그리고 시댁에 갔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초반에 돈 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자리만 잡으면 금방 회수해. 마치 이미 가게를 연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논의조차도 없었어요.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건지, 몇 달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또 폐업하면 어떻게 할 건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랜 직장생활로 퇴직금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한 푼도 안 남았는지 시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좋은 가능성만 100% 믿고 나쁜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점이 모자는 똑 닮은 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말로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낯선 서류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상가 임대 안내서, 인테리어 견적서, 주방 설비 카탈로그.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가게 준비. 준비? 아직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 계약 직전이야. 이번 주에 계약금 넣으려고. 그동안 저 몰래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랑은 상의 안 해? 할 거야. 지금 하고 있잖아. 기가 막혀서. 계약 직전까지 와놓고 이제 와서 상의라니. 이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봐봐, 여기 봐봐. 홀도 넓고 주차도 되고 앞에 아파트 단지도 있어. 학교도 있고.
상권 조사는 했어? 뭐? 상권 조사는 했냐고. 아, 이만하면 되지 뭔 상권 조사. 장사해본 엄마도 딱이라는데. 아, 부동산 사장님도 동의하셨다고. 주변에 고깃집이 몇 개인지는 알아? 경쟁업체는. 점심 매출은 어떻게 할 건데? 장사가 잘 되기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죄다 하게 하루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세상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야, 음식 맛있고 친절하고 가게 좋으면 손님들도 다 찾아오게 돼 있어. 다음 주에 형이 나 고기 양념하는 거 가르쳐 준다고 했다고. 그거 돈으로도 못 살 영업비법이야. 나니까 알려주는 거지. 차라리 형님 분점으로 오픈할까? 나 분점 낸다고 하면 도와주지 않겠어? 며칠 뒤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부른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가 돈 좀 보태줄게. 우리도 이번 사업의 엄연한 일원인데 그 정도 지분 투자는 해야지. 엄마? 무슨 돈으로? 엄마 아빠 병원비 하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노후자금. 어? 그것까지 넣는다고? 시어머니가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고 다 날려먹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족한 편에 가까웠는데 그 돈까지 여기다 넣는다고 하니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런 데 써야지 언제 쓰니? 아들이 잘 되면 다 돌아올 텐데. 남편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역시 우리 엄마. 남편 퇴직금에 시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모든 걸 걸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생긴다면 다 같이 망하는 구조였죠.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퇴직금, 시부모님 노후자금, 예상 비용, 보증금, 권리금. 한참 계산하던 저는 결국 계산기를 내려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매출 예상은 단순히 남편의 희망사항에 가까웠고 지출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잘 될 거야. 아, 그렇게 덮어놓고 희망적인 자세 좀 버려. 아, 그러다 꼬꾸러지면 견딜 수나 있어? 아, 생전 몸으로 하는 일은 해본 적도 없으면서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 느낌이 좋아.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처음에 힘든 건 어떤 가게나 다 그래.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엄마가 장사해봐서 알잖니. 손님만 붙으면 금방 자리 잡아. 그치 엄마? 손님만 붙으면 금방 자리 잡겠지. 그럼 외식하면 뭐니? 고기잖아. 잘 될 거야. 그리고 설사 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며느리 있잖아. 그래도 한 명은 따박따박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뭔 걱정이니? 최소 굶어 죽진 않겠지. 경이 걔가 책임감이 강한 애라 뭘 해도 한다. 밤에 가게에서 투잡을 하든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든 뭐라도 하래야. 아마 너 모르는 비상금도 뭉쳐놓고 있을걸? 막상 가족인데 가게 어려워지면 발을 안 담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이런저런 걱정 말고 그저 사업에만 몰두해. 어머니가 뭘 믿고 그러시나 했더니 역시 제가 믿는 구석이었나 보네요. 시댁 사기당하고 어려워질 때마다 제가 쌈짓돈 내놓고 해결해 드렸더니 제 돈은 무슨 어디서 파면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대로 같이 망할 순 없죠. 그리고 저는 다음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거죠. 남편이 상가 계약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창업 자금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 돈만이 아니었어요. 제 노동력이었습니다. 가게 열면 경이 너도 좀 나와야지? 제가요? 그럼 가족끼리 하는 건데 처음엔 좀 도와줘야지. 퇴근하고 저녁 시간만 나와도 괜찮아. 제가 왜요?
너 참 말 이상하게 한다. 왜냐니? 남편 가게인데. 다들 그렇게 해. 초반에는 가족들이 도와주면서 해야지. 인건비 나가는데. 그래. 처음엔 힘들 테니까 당신이 계산대 좀 봐주고 주말에는 홀도 좀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남편은 평소에도 살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무리 싸워도 지적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마 카운터에서 인사만 하는 사장 역할만 하려 할걸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그곳은 남편 가게가 아니라 제 직장, 투잡이 될 거라는 걸요. 남편은 사장이고 시어머니는 고문이고 저랑 시아버지는 월급 없는 직원이 될 게 뻔했어요. 며칠 동안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당신 진짜 고깃집 할 거야? 당연하지. 마음 안 바뀌어? 그럼 나도 결정했어. 뭔데? 이혼하자. 창업할 거면 이혼하자고. 아이,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야. 미쳤어? 아니, 나 진심이야. 아니, 고깃집 하나 한다는데 이혼? 당신은 고깃집 하나라고 생각하지? 난 아니야. 당신은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런 사람이 장사 시작하면 결국 누가 일하게 될 것 같아? 아, 뭐래. 안 그래. 내 가게인데 나도 다 한다고. 당신 10년이 다 돼가는 결혼기간 동안 설거지 몇 번이나 했는지 알긴 알아? 청소는? 빨래는? 무슨 고깃집 이야기하는데 설거지랑 빨래 청소가 왜 나와?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엄청 상관 있지.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살거든. 집에서도 안 하던 사람이 가게에서 갑자기 성실한 사장이 될 거라고? 그리고 가게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빚이랑 대출은 생활비도 어떻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창업하고 싶으면 해. 말리진 않을게. 근데 거기에 내 인생까지 걸고 싶진 않아.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고 결국 남편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서류상으로 하자고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좋아. 서류상 이혼하자. 만약을 대비할 수도 있고 뭐 나쁘진 않네. 어차피 가게 잘 되면 다시 재결합하면 되니까. 남편은 여전히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이 사실은 시댁에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굳이 부모님한테까지 알릴 필요는 없잖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말해봐야 좋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드디어 퇴직금과 시부모님 노후 자금을 받아 대출까지 끌어안고 고깃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남편은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대감이 들떠 있었습니다. 장사는 원래 빚내서 시작하는 거래. 잘만 되면 금방 갚아. 가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현장 사진을 보내왔어요. 마치 꿈에 그리던 집을 짓는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죠.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제법 사장 티가 나는데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몇 년만 지나면 건물주 되는 거 아니냐? 개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남편은 저를 가게로 불렀습니다. 확실히 인테리어는 깔끔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도 났고요. 한편으론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지 보는 제 속은 쓰렸습니다. 어때? 괜찮네. 자리 잡으면 우리도 2호점 생각해야지.
아직 개업도 안 했는데 2호점이라니 저렇게 철이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개업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몰렸거든요. 고기 할인 행사, 음료 무료 제공, 지인 방문,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들, 남편 친구들, 맛집 사장의 형 지인들까지 찾아왔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 오픈 이벤트 때문에 북적거리며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거 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남편은 정신없이 고기를 나르며 행복해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오픈 첫 주는 예상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매출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오늘도 만석, 예약도 들어왔다. 역시 자리가 좋았어. 내가 뭐랬어?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반대만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나와서 좀 도와라. 그 무렵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매출 이야기는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원가는 얼마인지, 임대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오픈 첫 달은 누구나 웃을 수 있어요. 문제는 두 번째 달, 그리고 세 번째 달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는 할인 행사도 끝나고 지인 방문도 끝나고 오직 진짜 손님만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 달이 끝나자마자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달이 시작되자 평일 저녁에 빈 테이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 저녁 피크 시간에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오픈 초기에는 웨이팅까지 있던 가게가 이제는 손님이 들어오면 반가운 수준이 돼버렸지요.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7시. 고깃집이라면 가장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홀 안에는 손님이 3테이블 뿐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남편은 앞치마를 두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 없는 목소리였어요. 요즘 좀 조용하네. 그래도 괜찮아. 비수기라서 그럴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깃집에 무슨 비수기가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유는 밖에 있었어요. 날씨, 경기, 비수기, 주차 문제.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동네 주민 카페를 보는데 누군가 가게 후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고기는 괜찮은데 가격이 애매함. 재방문 의사는 글쎄. 직원들이 정신없어 보임. 된장국은 그냥 평범. 댓글도 비슷했습니다. 엄청난 악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굳이 다시 찾아갈 이유도 찾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었죠. 맛이 최악이면 고칠 수 있어요. 서비스가 엉망이면 교육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갈 이유가 없다라는 평가는 훨씬 치명적이었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올까? 당신 어떻게 생각해? 한 번쯤은 이유를 제대로 찾아봐.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단지를 더 돌려야 돼. SNS 홍보를 해야 된다고. 며느리가 좀 나와서 도와주면 달라질 텐데. 경희야, 좀 나와서 도와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손님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돈은 계속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대출이자, 납품대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처음으로 적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그 시기는 빨랐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매출보다 지출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다면 이제는 예민함이 넘쳤어요. 손님이 한 테이블만 취소해도 짜증을 냈고 리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초반에는 금방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이 늘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었지만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죠. 손님들이 왜 다시 오지 않는지, 왜 주변 가게보다 경쟁력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여전히 외면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경희야. 오랜만에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니? 왜요? 가게 앞에 전단지 좀 돌려라. 죄송하지만 전 못해요. 뭐? 왜?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사실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었고 저는 쉬고 싶었으니까요. 예, 한두 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며느리인 줄 아나? 그리고 저녁 무렵에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전화했다며? 잠깐 와서 도와주면 안 돼? 아직도 그 말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더더욱 안 가. 바쁘면 갈게.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그럴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힘들어했지만 아직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며칠 뒤 시댁에 들렸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엄마, 이대로 가면 진짜 위험해. 이때 더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접으면 지금까지 쓴 돈 다 날리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장사가 안 될 때 조금만 더. 그렇게 버티다가 더 큰 돈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저에게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여보, 솔직히 말하면 대출금 갚기가 좀 버거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단계에 왔다는 걸. 그리고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권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가족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가게가 적자로 돌아선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폐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거든요. 광고도 해보고 할인 행사도 해보고 SNS 홍보도 해보고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손님은 늘지 않았고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이제 모르겠다. 이번 달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대출이자도 나가야 되고 너무 힘들다. 한참을 중얼거리더니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여보, 나 그냥 접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남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폐업 이야기를 듣자마자 펄쩍 뛰었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서 접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그거 다 날리는 거잖아. 엄마, 그래도 계속 적자인데.
장사는 원래 3년은 버텨야 돼. 이제 겨우 1년이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추가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등을 떠민 결과였어요. 이번만 버티면 된다. 여름 지나면 괜찮아진다. 연말 되면 회식 손님 많아진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남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추가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추가 대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저 문제를 몇 달 뒤로 미뤄뒀을 뿐이었거든요. 가게 매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떨어졌죠. 결국 고기 납품업체에서 더 이상 외상을 끊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독촉장은 늘어났고 연체 문자는 쌓여갔습니다. 주말 아침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머니 얼굴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눈밑이 더욱 푹 꺼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경희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 말이다. 아유,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 제가 왜 도와야 되죠? 왜라니? 가족인데. 창업할 때는 제 의견을 무시했으면서 문제가 생기니 가족을 찾는 모습이 아이러니했네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 기억하세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그이는 평생 회사만 다녔어요. 서비스업 경험도 없고 아르바이트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장사는 더더욱 처음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이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믿으셨어요. 실패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더 속수무책이 된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너무 지쳤어요. 창업 얘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결과가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라도 가족이 힘을 합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전 더 이상 이혼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미 이혼했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뭐? 이혼? 아니, 그래서 언제? 1년 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네, 법적으로는 그이하고 저하고 남이에요. 니들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 아범은? 아범도 동의한 게야? 지금 대출을 얼마나 받아놨는데 이혼을 하고 그래? 이혼했다는 걸 알았으면 대출도 안 받았지? 어머니, 이혼 안 했어도 저 사람 고깃집은 하면 안 되는 거였고 대출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 부추기만 아니었어도 제 반대 때문에 저희 저렇게 강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추가 대출 때문에 재산 분할 받은 거랑 어머니 집까지 다 팔면 월세방으로 아마 가셔야 될 거예요. 너는 참 인정모르게 남 얘기하자 잘도 짓거리는구나. 그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뜯어 말렸어야지. 너 참 못됐다. 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하며 나가셨습니다. 고깃집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도 완전히 사라졌죠. 시어머니는 살고 계신 집까지 잃게 되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배달기사를 시작했는데 녹록치 않은지 다시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장사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준비 없는 자신감이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영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퇴직금을 받으면 이상하게 돈이 많아 보이죠.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자영업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퇴직금은 투자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요. 경험도 없이 준비도 없이 퇴직금과 노후자금까지 모두 걸고 시작하는 건 도전이라기보다 도박인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준비한 사람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퇴직금으로 창업했다가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무탈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